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다른 제조업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건설업과도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조선 및 해운과 관련된 시장은 세계 단일 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바다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대 구조물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방식이 잘 정립되어 있어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운송비를 비교해 보면 배로 운송하는 비용은 철도나 자동차, 비행기로 운송하는 것에 비하여 매우 낮습니다. 또한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 사이의 기간이 매우 길고 수요의 변동성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긴 불황의 기간 동안 조선소들은 극단적인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애써 찾는다면 업황의 변화가 매우 장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조선업의 생산 중심지가 옮겨지는 결과를 볼 때 업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대체 불가능하고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이 크고 노동 집약적이어서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980년대에 조선업을 사양 산업으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한 일본의 정책 선택은 현재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조선업이 긴 시간의 불황기를 필연적으로 겪는 이유는 해운업이 지니는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거대한 구조물이고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라는 특성은 선박을 주문하고 설계하고 인도받는 데까지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선박이 망망대해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육상에서의 운송수단이 고장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박의 경우 해상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단기간에 쉽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해운업의 특징은 선박의 부동산과 같이 공급이 제한된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박의 공급이 부족할 때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년 된 중고선의 가격이 3 내지 4년을 기다려야 인도받을 수 있는 신규 선박의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급증하여 선박의 공급이 부족했던 2008년에는 신규 벌크선의 가격이 9,600만 달러였는데 5년차 중고선의 경우에는 15,500만 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극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선박과 관련된 해운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크선은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전용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벌크 화물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박이 부동산처럼 공급이 제한된 자산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박 시장에서는 선박의 과잉 공급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해상 운송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면 선박의 가격도 상승하고 조선소의 선박도 더 많이 발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 선박을 인도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 증가는 지속적인 선박 가격의 상승과 선박 사용료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결국 선박 발주의 과잉으로 이어지게 되고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공급 과잉에 이르게 되더라도 2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특징 때문에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지 않게 됩니다. 공급 과잉은 20년이 지나 선박들의 수명이 다하여 폐선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는 조선소의 오랜 불황으로 귀결됩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지난 200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선박의 호황 주기는 10 내지 2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의 호황과 불황의 주기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으로 건조한 선박들이 노후화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유조선을 중심으로 대량의 발주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 후반 블록공법과 향상된 용접 기술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였고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가 발생하였고 세계 물동량이 선박이 공급된 것보다 적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공급 과잉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조선업의 불황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말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설비를 폐쇄하고 인력을 퇴출했습니다.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울산 조선소를 지을 때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업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공법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설비를 증설한 한국이 조선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조선업의 호황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되어버린 중국에서 철강 산업이 성장하고 또한 해상 수송에 기반한 많은 물동량의 확대가 있었고 선박이 집중적으로 발주되고 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는 선박의 공급 과잉과 맞물려 조선업의 불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은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는 2003년 이후 발주된 선박들이 2020년을 기준으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선박의 수명을 고려해 볼 때 공급 과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음 호황기가 올 때까지는 1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2020년에서는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조선사업은 불황을 이겨내고 호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소비가 감소했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대신 재고를 판매하여 상품의 재고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재고가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시작되면 물량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추가적인 원자재
물량이 발생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요 증가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고가 부족한 기업들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재고를 다시 쌓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이러한 상황은 소비를 넘어서 생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이 잘 팔리는데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의 재고가 없는 상황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재고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소비를 넘어서는 생산을 하고 원자재를 주문하자 전 세계적인 물동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박의 운임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선박은 거대하며 사용 가능 연한이 긴 구조물입니다. 안정성 문제가 중요하며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선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하는 맞춤 주문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주의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선박을 주문한다고 해서 즉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 설계에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선박 제작과 인도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선박을 발주해도 3년 정도 후에나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진 3년 뒤에는 컨테이너선의 화물 운임이 지금과 같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운임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박을 발주하였는데 컨테이너선의 운임이 낮아지면 선박을 운영하는 경제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박 운임이 높을 때는 많은 선주들이 선박을 주문하고자 하므로 선박 공급이 늦어지게 되면서 선박 가격이 상승합니다. 선주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운임을 받고 선박을 운영하려면 선박을 더 빨리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박 운임이 높은 상황에서 선박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선박 인도 이후에 선박 운임이 낮아지면 선박 운영의 경제성이 맞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해운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사용 수명이 20년에서 40년 정도로 길고 선박이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금융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박은 대규모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건조 비용을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건조 비용을 빌려서 선박을 건조하고 선박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인 용선료로 20년에서 4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해운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해운업의 경우에는 선박을 낮은 가격에 발주하고 인도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박의 발주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선박의 운임이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면 불황을 겪다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오래된 선박의 폐선이 이루어지고 선박 공급량이 줄면 다시 선박의 운임이 오르고 발주가 집중되는 패턴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운과 조선 그리고 철강 산업은 높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최전방 산업이라면 조선은 해운업을 뒷받침하는 후방 산업,
철강은 조선을 뒷받침하는 후방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산업을 위해서는 철광석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해운 산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격이 높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해운 산업에서는 철광석의 수속과 관련된 장기 계약을 철강 산업과 맺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울산조선소를 건설할 때 외국에서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선박 주문을 미리 받아야 했던 것처럼 해운 산업을 운영하기 위해 선박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철광석의 수송과 관련된 장기 계약을 대출을 받기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 산업의 생산이 유럽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철강 산업의 경우 조선 외에도 기계와 건설, 자동차 부분 등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생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10년에서 20년 주기로 오는 조선 산업과는 달리 철강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조선 산업의 불황기에도 철강 산업도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생산량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조선 산업과 철강 산업의 연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스코에 대하여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